내 땅 판 돈을 주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딸이 미쳐 날뛰었습니다. 맏아들은 제 편을 들기는커녕 제게 손찌검을 해서 갈비뼈가 부러졌죠. 20분 뒤 그들은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감춰왔던 진실을 마침내 알게 될 테니까요. 그 전에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시청하시는지,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즐겁게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김민자, 64세입니다. 내 땅을 팔고 받은 돈을 딸에게 주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친딸이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구나 제 맏아들이 제게 손을 떼어 세게 밀치는 바람에 갈비뼈가 부러질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끔찍한 악몽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 둘 다 정확히 20분 후에 자신들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게 될 거라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마침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저는 성실하고 검소하게 살아온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설탕 없는 믹스커피를 마시고 마당으로 나가 닭들에게 모이를 주며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조용히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죠.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작은 텃밭이 있어 고추와 상추를 키우고 몇 마리의 닭들을 키우며 아침마다 친한 친구처럼 맞이합니다. 제 일상은 수년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커피, 버터 바른 토스트, 마루에서의 조용한 아침, 그리고 집안일과 농사, 저를 돌보는 일의 반복이었죠. 저는 8년 전 남편 박철수 씨를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잃은 과부입니다. 그가 돌아가신 후 시부모님께 물려받은 8,000평 정도의 땅이 제게 상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울타리는 썩었고 창고 지붕은 새었으며 잡초와 수풀이 무성하여 마치 버려진 늪지 같았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제 두 자녀, 딸 수진과 아들 인호는 도시에서 각자의 삶과 걱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저는 남들이 사는 집을 청소하고 주말에는 직접 만든 반찬을 팔거나 가끔 이웃집 아이들을 돌봐주며 근근히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악하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제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제가 스스로 해결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격이었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이웃들은 가끔 그 땅을 팔라고 권했지만 저는 고집스럽게 거절했습니다. 비록 잡초만 무성하고 골칫덩이였지만 그것을 파는 것은 남편의 추억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비록 비어있는 땅이었지만 그것은 우리 가족 역사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개월 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햇살이 좋았고 제가 막 토마토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먼지 날리는 길로 회색 외제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거기서 회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40대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자신을 소개했고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서울의 대형 건설사 대표였습니다. 그는 회사가 제 땅에 관심이 있다며 위치가 좋고 주변에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아파트 단지를 짓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15억 원. 저는 마당 벤치에 주저앉았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평생 누구도 저에게 이렇게 큰 돈을 제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동의한다면 서류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며 공정하게 협의하여 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의 동의였습니다. 며칠 밤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땅을 걸어다니며 남편과 함께 밭을 일구고 집을 지었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곧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기회가 아닐까? 이 돈으로 집을 수리하고 새 가스레인지를 사고 화장실을 새로 고칠 수 있을 텐데 몇 년 동안 보지 못한 손주들을 만나러 갈 수도 있고 겨울 난방비나 약값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어느 날 밤 꿈에 박서방이 대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자야, 내 삶을 살아. 행복해야 해. 저는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깼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놓아줄 때가 되었어. 돈 때문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한 달 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돈은 제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보석과 오래된 편지들이 들어있는 금속 상자에 관련 서류들을 숨겨두었습니다. 가장 친한 이웃이자 친구인 이영숙 씨에게조차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에게 비밀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서운 비밀이 아니라 그저 저만의 따뜻한 비밀이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 저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5시 30분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닭에게 모이를 주고 마루에 앉아 신문을 읽었습니다. 다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마치 마음이 따뜻해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쓰고 싶은 일의 목록을 마음속으로 짜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부엌 지붕을 고쳐야 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샜거든요. 둘째, 벽을 칠하고 전기 배선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바꾸지 못한 욕실도 손봐야 했고요. 낡아서 잘 켜지지 않는 가스레인지 대신 새 것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버스 타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지 않도록 중고지만 쓸만한 트럭을 갖고 싶다는 꿈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외에도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 살림살이나 물건과는 관계없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 그러나 저는 감히 그 계획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칠까봐 두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 것은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제가 밭에 물을 주고 있을 때 하얀 세단 한 대가 집 쪽으로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단번에 수진의 차임을 알아챘습니다. 놀랐습니다. 평일에는 보통 일하고 저에게는 일요일에만 왔었거든요. 차가 멈추고 수진이 하이힐을 신고 화사한 노란 원피스에 밝은 가방을 든 채 내렸습니다. 억지로 지은 듯하지만 익숙한 미소,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 어릴 때부터 짓던 그 미소였습니다. 엄마, 마침 밖에 계시네요. 수지는 제 뺨에 쪽 소리가 나게 입 맞추며 말했습니다. 엄마랑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수진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시원한 냉수를 내어주었습니다. 수진은 소파에,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흔들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초조해하며 차 열쇠를 만지작거렸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엄마, 수진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엄마 땅 근처에 사는 조순자 아주머니랑 통화했어요. 그분이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미 짐작했습니다. 엄마가 땅을 파셨다고 하던데 사실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딸에게 거짓말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래, 수진아. 몇 주 전에 팔았단다. 그러자 수진의 눈에 불이 번쩍 솟았습니다. 놀라움도 염려도 걱정도 아닌 오직 탐욕이었습니다. 절대 착각할 수 없는 탐욕. 엄마,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얼마에 파셨어요? 꽤 괜찮은 금액이었겠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격려나 혹은 제 기분을 묻는 질문을 기대했지만 수진은 오직 금액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정당한 거래였단다.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수진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엄마, 아시잖아요. 저를 믿으셔도 돼요. 제가 엄마 딸이잖아요. 저는 단지 엄마가 이 돈을 현명하게 쓰실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아무래도 엄마가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그 말은 저를 아프게 찔렀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마치 예순이 넘으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듯이. 그리고 수지는 그들의 사업 이야기, 빚 문제, 어려움을 이야기하더니 고작 2억 원 정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지는 걱정이 아니라 돈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도훈 씨랑 제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사업이 주춤하고 고객 몇 명이 약속을 어겼고요. 저희는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빌려주세요. 2억 원 정도요? 당연히 이자는 드릴게요. 저는 침묵하며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텅 빈 집에 부는 바람 소리처럼 웅웅거렸습니다. 2억 원. 수지는 그 돈을 마치 주머니에서 발견한 5천 원짜리 지폐처럼 말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낯선 사람의 집을 청소하고 아픈 다리를 이끌고 고생하며 집의 추위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밤들의 대가라는 것을 잊은 듯이 말입니다. 수진아,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돈은 누구에게도 빌려줄 생각이 없단다. 엄마에겐 아주 중요한 계획이 있어. 수진의 얼굴이 즉시 변했습니다. 미소는 사라지고 완고함이 섞인 서운함만 남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새 인형을 사주지 않았을 때 보이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계획이요? 엄마? 그 나이에 그 큰 돈으로 뭘 하시려고요? 새 집을 사시게요? 아니면 파리로 여행이라도 가시게요? 차라리 그 돈을 우리 사업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온 가족에게 도움이 될 텐데. 그 나이에 저는 되풀이했습니다. 그 단어는 칼처럼 제 심장을 갈랐습니다. 내 생각엔 내가 64세면 이미 인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거니? 아니에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 내 뜻이 맞단다. 넌 내가 이미 살 만큼 살았으니 내 돈이 더 실용적인 너희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서 담요 3개를 덮고 떨 때 너희는 어디 있었니? 혈압이 치솟는데 약 살 돈이 없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니? 수지는 얼굴이 빨개져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엄마, 그렇게 힘드신 줄 몰랐어요. 말씀해 주셨으면. 몰랐다고? 네가 내가 남의 집 청소하는 걸 몰랐니? 새벽 6시에 버스를 타고 가서 이웃집 아이들을 돌봐주고 푼돈을 받는 걸 몰랐니? 주말에 전기세 낼 돈을 마련하려고 음식을 팔러 다닌 걸 몰랐니? 수진은 침묵하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불편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이 아니라 제가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힘들었던 건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엄마에게 돈이 생겼고 저희는 단지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도움이 필요하니? 제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을 땐 사업이 잘 되고 주문이 밀려들어 완벽하다고 했잖아. 수지는 소파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도훈 씨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도 있었고요. 무슨 지출인데? 차를 새로 샀고 리모델링도 했고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프로젝트 몇 군데에 투자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차를 사고 집을 수리하고 프로젝트에 투자한 다음 모든 것이 잘못되자 이제 제 돈으로 구덩이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 없이 낭비하고 이제 나보고 그 대금을 치르라는 말이니?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엄마. 일시적이에요.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엄마의 가족을 위한 투자라고요. 내 가족? 저는 수진의 눈을 바라보며 되풀이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가스비 낼 돈을 계산하고 있을 때 내 가족은 어디 있었니? 빵 살 돈을 마련하려고 시장에서 헛 물건들을 팔고 있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니? 수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그래요, 저희가 엄마 옆에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걸 평생 저희를 원망할 이유는 아니잖아요.
저희는 엄마 자식들이에요. 원망하는 게 아니야, 수진아. 나는 정당하게 내 것인 것을 지키는 것뿐이야. 정당하게? 딸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 땅이 누구 것이었어요? 아빠 거잖아요. 그럼 저희 것도 맞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방이 저를 옥죄어 오는 듯 했습니다. 너희 것이라고? 너희가 단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유산을 너희 것이라고 부르는 거니? 내가 8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했다는 걸 잊었니? 세금, 수리, 무릎까지 오는 잡초들. 그때 너희는 어디 있었니? 유산은 유산이에요. 엄마. 누가 뭘 했든 상관없어요. 그때 저는 집 쪽으로 두 번째 차가 들어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검은색 SUV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수지는 미리 인호를 불러놓은 것이었습니다. 인호는 문도 두드리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덩치가 크고 늘어진 티셔츠에 낡은 청바지를 입고 늘 땀에 젖은 이마와 소주 냄새를 풍기는 그는 마치 자기 집인 양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안녕.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한테 좋은 소식 들었어. 땅에 대한 거. 물론 들었겠지. 저는 다리가 떨려 다시 흔들의자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너희가 다 계획했구나. 인호는 누나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오후 3시인데도 풍기는 술 냄새를 즉시 맡았습니다. 엄마. 인호는 쉰 목소리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가족끼리 상의해야 할 것 같아. 그건 가족 돈이잖아. 상의할 거 없어. 인호야. 그 돈은 내 돈이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엄마,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전부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조금만 도와주세요. 인호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5세의 남자, 어떤 직장에서도 6개월 이상 버티지 못하는 남자. 내 어려움이 뭔데, 인호야? 인호는 몸을 뒤척였습니다. 대출금이 좀 있고, 빚도 좀 있고, 무슨 빚?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 중요한 건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서로 도와야죠. 가족이라. 저는 천천히 되풀이했습니다. 내가 8년 전에 약 살 돈을 계산하고 있을 때 이 가족은 어디에 있었니? 밤에 아파서 무릎 때문에 일어날 수 없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니? 그들은 어릴 때처럼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무언가 잘못했을 때 누가 거짓말을 할지 결정하려는 듯이 엄마, 인호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불공평해요. 저희는 항상 엄마 곁에 있었어요. 곁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인호야, 네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고 징징거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온 적이 언제였니? 엄마도 알잖아. 나 일하느라 바빴어. 일해? 저는 참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어느 술집에서? 아니면 어느 도박장에서? 벌써 온 동네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다니는 건 아니겠지? 거짓말이에요. 저 도박 안 해요. 정말? 도훈이 아내가 일주일 전에 너한테 치료비로 300만 원 빌려줬다고 하던데? 그런데 영민이가 네가 그걸 그날 저녁 도박장에서 탕진하는 걸 봤다고 하던데? 수진이 개입했습니다. 엄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 있고 서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폭풍전의 물처럼 힘이 모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너희는 나눌 게 있을 때만 엄마를 기억하는구나. 그동안 너희의 보살핌은 전화 한 통은 어디 있었니? 저희가 엄마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냥 저희도 각자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늘 엄마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이지. 제가 비웃었습니다. 너희는 차 사고, 리모델링하고, 여행 다니느라 바빴고, 나는 남의 집 화장실과 더러운 바닥을 치우느라 바빴지. 그리고 이제야 내가 너희 엄마라는 걸 기억한 거니?
인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목소리는 쉰 채로 위험하게 변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엄마. 희생자인 척하는 거 지긋지긋해요. 그는 씩씩거렸고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가 제게 성큼 다가왔고 저는 이제 단순한 논쟁이 아닐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호야, 그만. 수진이 오빠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에게 소리 지르지 마.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찼고 마치 모든 실패, 원한, 빚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푸념을 들어야 해요? 우리는 가족을 위해 왔는데 엄마는 우리를 모욕하고 있어요. 저는 흔들리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가족? 네가 내 자신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니? 인호야? 네가 마지막으로 엄마가 있다는 걸 기억한 게 언제였니? 너는 술값이나 도박할 돈이 필요할 때만 나에게 오는구나. 그만해, 엄마. 그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누나 앞에서 나를 모욕하지 마. 모욕하는 게 아니야. 너를 키운 사람이 누구인지 잊은 내 스스로가 너를 모욕한 거야. 방은 긴장감으로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마치 말로 불을 끄려는 듯 우리 사이를 오갔습니다. 엄마, 제발 침착하게 얘기해요. 침착하게. 너희 둘이 늑대처럼 내 돈을 요구하러 왔는데? 아니, 수진아. 오늘은 침착할 수 없어. 엄마, 인호가 숨을 헐떡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소란 피우지 말아요. 그냥 위임장에 서명하세요. 돈을 공동계좌에 넣어두고 저희가 관리하는 걸 도와드릴게요. 관리한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뺏으겠다는 말이니? 아니, 인호야.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돈은 내 것이고 내게 남아있을 거야. 엄마,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수진이 개입했습니다. 목소리가 훨씬 부드럽고 상냥해졌습니다. 저희는 적이 아니잖아요. 그냥 돕고 싶을 뿐이에요. 엄마도 젊지 않으시잖아요. 지지대가 필요해요. 도은 씨랑 제가 모든 청구서와 세금을 대신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지지대라. 저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스스로 버틸 힘도 없는 사람들이 내 돈으로 살려고 하면서 내 지지대가 되겠다고? 수진이 발끈했습니다. 저희는 엄마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가족이에요. 이 돈은 공동재산이라고요. 공동재산?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서방이 죽은 후 모든 게 나한테 남겨졌다는 걸 잊었니? 나 혼자 세금을 냈고, 나 혼자 땅을 돌봤고, 비 오는 날 혼자 지붕을 고쳤어. 그때 너희의 공동 노력은 어디 있었니? 인호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만, 그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엄마가 다 꾸며낸 얘기잖아요. 저희는 권리가 있어요. 그건 아버지 유산이고, 법적으로 저희에게도 몫이 있어요. 유산?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유산은 사람이 죽고 유언장을 남길 때 받는 거야. 돈 냄새가 나니까 8년 만에 기억해낸 게 아니라 수진이 손뼉을 쳤습니다. 엄마, 재발법 이야기 꺼내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돈이 모두에게 유익하게 쓰이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 돈이 그냥 베개 밑에 썩고 있잖아요. 내 돈이 어디 있든 내 알바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너나 내 남편이 다시는 돈 이야기로 나한테 오면 이 집 문은 너희에게 영원히 닫힐 거야.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수진이 시도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인호야. 존중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 그들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수진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엄마. 엄마는 늙은 이기주의자처럼 행동해요. 저희는 다 엄마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엄마는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잖아요. 저는
수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물어본 적도 없고, 내가 아플 때 전화 한 통도 없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다 나를 위해서라고? 수지는 급히 가방을 잡았습니다. 가자, 인호야. 하지만 인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더니 갑자기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 거예요, 엄마. 엄마가 돈을 나누지 않은 걸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 돈은 엄마 것이 아니라 우리 거예요.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경찰 부를 거야. 저는 대답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아들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지는 비웃었습니다. 경찰? 왜요? 저희가 엄마 찾아뵌 거 가지고? 엄마는 외로움 때문에 미쳐가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어떤 폭력보다도 강하게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갔고 저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집안이 다시 조용해지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모든 소리가 발걸음처럼, 모든 노크 소리가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진한 차를 끓였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반이나 흘렸습니다. 낮에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달콤했습니다. 마치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어제 저희 둘 다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요. 만나서 조용히 점심이나 같이 해요. 할 말 없어, 수진아. 이미 다 얘기했어.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는 그냥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 싶어요. 싸움이나 원망 없이요. 내일 포근한 카페에서 만나요. 엄마랑 저, 둘이서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하고 부드러워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마음을 바꾼 걸까? 정말 화해하고 싶은 걸까? 좋아, 저는 잠시 후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아, 내 결정을 바꾸지 않을 거라는 걸 명심해. 물론이죠, 엄마. 그냥 모녀끼리 이야기나 해요. 다음 날, 저는 축제라도 가는 것처럼 차려입었습니다. 박서방이 제 50살 생일에 사준 가장 좋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다듬고 입술에 살짝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희생자가 아닌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성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카페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창가에 앉아 차를 주문했습니다. 15분 후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사위 도훈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는 여전했습니다. 비싼 셔츠에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가짜 공손함이 담긴 미소. 평생 그에게 익숙해질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늘 동시에 사기를 치면서 웃는 판매원 같은 미끌미끌한 면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그는 일부러 부드럽게 말하며 제 뺨에 키스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기뻐요. 제가 합석해도 괜찮으시죠? 어쨌든 저희는 한 가족이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불편해요. 저는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수진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도훈 씨가 재정에 박잖아요. 그가 모든 것을 차분하게 논의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논의할 거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했어요. 도훈이 더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목소리에 선생 같은 뉘앙스가 담겼습니다. 김민자 어르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족에게 큰돈이 생겼을 때는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원을 현명하게 분배하면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어요. 내 자원은 도훈 씨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는 웃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건 장모님의 딸, 곧 저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와 장모님의 손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그는 손주들이라는 단어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아픈 곳을 찌르는 듯이 제 손주들은 걱정 없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해결하세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더니 거의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민자 어르신,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저희는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장모님 손주들이 머리 위를 덮을 지붕도 없이 남기를 원하세요? 수진이 손을 비비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왜 더 이상 음악학원에 갈 수 없는지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눈물, 연민, 모든 것이 대본처럼 연기되었습니다. 저는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손주들에게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도울 거예요. 하지만 당신들에게는 돈을 주지 않을 겁니다. 도훈은 한숨을 쉬더니 태도를 바꿨습니다.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김민자 어르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 돈의 일부를 받을 완전한 권리가 있어요. 법적으로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무슨 법으로요? 땅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서류도 다 완벽해요. 거래도 공식적이었고요. 하지만 그 땅은 박철수 씨의 것이었잖아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상속인, 즉 자녀들에게도 몫이 있죠. 남편이 죽었을 때 땅은 법적으로 제게 넘어왔어요. 모든 것이 문서화되어 있고요. 당신들에겐 아무 권리도 없어요. 그는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뺨이 떨리는 것을 보았고 눈에는 가짜가 아닌 진짜 분노가 나타났습니다. 있잖아요.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연세의 여성이 큰돈을 계좌에 가지고 있는 건 위험해요. 요즘 세상의 노인들이 사기당하거나 강도를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고 나서 범인을 찾으려 하죠.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지금 저를 협박하는 건가요? 도훈 씨, 뭐라고요? 그는 비웃었습니다. 그냥 장모님의 안전이 걱정될 뿐이에요. 특히 저희 가족은 장모님께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 종업원이 테이블로 다가왔지만 저는 더 이상 먹거나 마실 수 없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가겠어요. 엄마, 잠깐만요. 수진이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단지 엄마를 이해시키고 싶을 뿐이에요. 놔. 저는 손을 뿌리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나는 너희에게 단돈 10원도 주지 않을 거야. 협박도 설득도 소용없어.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단지 엄마가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성적으로. 저는 그들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란 자신의 돈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주는 것이라는 말이니? 저는 카페를 나섰고 등 뒤에서 도훈이 수진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어. 그의 말이 칼처럼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 저는 그가 무슨 의미로 말했는지 몰랐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무서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안개 속을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운전대를 마치 그것이 저를 무서운 무언가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것처럼 꽉 잡았습니다. 도훈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어. 어떤 다른 방법이? 저는 그가 조종에 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차갑고 거의 위협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영숙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주의 깊게 듣고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민자야,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내 자식들,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이 아니야. 위험해. 혼자 있으면 안 돼. 우리 집으로 와. 적어도 며칠 밤이라도 자고 가. 무슨 소리야, 영수가? 내 자식들을 피해서 숨어 지낼 수는 없잖아. 숨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거야.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들었잖아? 그들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제 안에는 이미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무겁고 둔탁한 모성애의 고통. 알았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에 내 집으로 갈게. 짐만 챙기고.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해는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느꼈습니다. 대문에는 자물쇠가 비뚤어져 있었고 문 앞에는 더러운 신발 자국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의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무겁고 낯설었습니다. 서랍장이 열려 있었고 서랍이 반쯤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장신구와 오래된 편지들이 들어있던 침대 밑의 금속 상자는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누군가 집에 침입했고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호가 옛날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들어오는 것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매매 서류나 계좌번호를 찾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즉시 열쇠 수리점에 전화했습니다. 모든 자물쇠를 당장 바꿔주세요. 오늘은 안 됩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생전 처음으로 문을 모든 빗장으로 잠그고 의자로 받쳐놓았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모든 작은 소리가 발자국처럼 느껴졌고 저는 부엌칼을 손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해가 막 창문에 드리웠을 때 돌아가신 박서방의 사촌 최영민 씨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자 누님, 그가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어제 제가 동네 술집에 있었는데 인호가 술에 완전히 취해 있었어요. 모두에게 자기 엄마가 수십억을 갖고 있고 자기는 어떻게든 그 돈을 손에 넣을 거라고 떠벌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더 무서워요. 무슨 말을 했는데? 그가 이상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은 누님이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을 논의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돈을 받고 성년 후견인, 신청 서류를 위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안다고 하더군요. 노인네를 무능력자로 만들면 모든 것이 가족 통제 하에 들어갈 거라고. 제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숨 막히듯 물었습니다.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영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귀로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들은 이미 선을 넘었어요. 민자 누님, 법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해요. 저는 그에게 감사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이 떨렸습니다. 수치심, 두려움, 분노가 무겁고 차가운 무언가로 뒤섞였습니다. 1시간 후 기술자가 와서 자물쇠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는 영숙 씨가 추천해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40대 정도의 차분하고 절제된 남자인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김민자 어르신, 그는 잠시 후 말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했지만 법적으로는 강력한 위치에 계십니다. 매매는 깔끔하게 처리되었고 돈은 오직 어르신께 속합니다. 아무도 어르신의 동의 없이 그것을 처분할 수 없어요. 만약 그들이 법원에 가짜 서류를 제출하려 한다면요?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르신이 완전히 정신이 온전하다는 독립적인 의료 소견을 확보할 겁니다. 그런 다음 재산 보호를 위한 공증 서류와 필요하다면 자녀들의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해야 합니다. 그 말은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친자식들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라니.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의사검진, 서명, 인장, 상담. 저녁이 되자 걸레처럼 지쳐 있었지만
오랫동안 처음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의사가 처방해준 안정제를 사러 약국에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 아들의 검은색 SUV가 대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낯선 남자 2명이 앉아 있는 회색 외제차가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차들의 그림자가 제 집으로 가는 길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모퉁이 뒤로 물러나 오래된 벚나무 뒤에 숨어 영숙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숙아, 그들이 여기 있어. 인호가 낯선 남자들이랑 대문 앞에 서 있어. 어디야? 벚나무 뒤. 오래 못 있을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해. 민자야. 당장. 저는 112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오퍼레이터가 응답하자마자 저는 울타리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근처에 있는 거 알아. 숨지 마. 그냥 얘기만 하면 돼.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 중 한 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팔에 문신이 있는 남자가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차가워지는 바로 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진짜 집에 있는 거 확실해. 그가 인호에게 물었습니다. 확실해요. 이웃이 돌아오는 거 봤다고 했어요. 두 번째 남자가 뒤따라 내렸습니다. 키가 작고 뚱뚱하며 뺨에 흉터가 있는 짜증 가득한 눈빛의 거친 남자였습니다. 순순히 안 나오면 그가 말했습니다. 강제로 나오게 해야지. 결국 서류가 모든 걸 해결하잖아.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경찰에 전화할 용기는 나지 않았고 그저 서서 들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의 하얀 차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새 원피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채 내려서 즉시 소리 질렀습니다. 엄마 찾았어? 아니, 문신한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있을 거야. 엄마?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만 놀고 나와요. 저희는 엄마 자식들이잖아요. 저는 나무에 몸을 기대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 땅인 양마당을 돌아다녔습니다. 인호는 창고 뒤를 살폈고 수지는 창문 안을 들여다보았으며 두 남자는 집 주변을 돌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에 있을 수도 있지 않아? 한 명이 물었습니다. 아니, 자물쇠 바꿨대. 인호가 분노에 차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지. 문신한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나는 어떤 문이든 5분 안에 열 수 있어. 안 돼. 인호가 폭발했습니다. 그러면 침입이야. 그럼 어쩌자는 거야? 밤까지 기다려? 수진이 짜증을 숨기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해결해야 한다고요.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그러다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붉은 불빛이 나무 사이로 번쩍였습니다. 제기랄, 흉터 있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경찰을 불렀어. 빨리 차에 타. 다른 남자가 명령했습니다. 인호가 그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러면 더 의심스러워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듣지 않았습니다. 회색 차에 올라타 먼지 기둥을 일으키며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경찰차가 집으로 들어섰을 때 수진과 인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성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에서 2명의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연장자인 백발의 경찰관과 젊은 경찰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장자가 말했습니다. 이 번호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무 일 없었습니다. 인호가 억지로 웃으며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냥 어머니를 찾아왔는데 통신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어머님은 어디 계십니까? 젊은 경찰관이 마당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아마 시내에 계실 거예요. 저희가 기다리는 중입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방금 떠난 두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연장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라니요? 인호가 놀란 척 물었습니다. 저희는 아무도 못 봤는데요.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벚나무 뒤에서 그들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전화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자녀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 집 주인이십니까? 연장자가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명은 제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낯선 남자들과 함께 왔고 저는 제 안전이 두렵습니다. 엄마, 지어내지 마세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그냥 대화하러 온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협박,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계획, 침입 시도에 대해서도 연장자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증인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영민 씨가 술집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노가 폭발했습니다. 엄마는 단지 돈을 나누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무슨 돈 말입니까? 젊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땅 판돈이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아버지 유산이었어요. 그 땅은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세금을 냈고 돌봤으며 팔 권리가 있었습니다. 연장자 경찰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전적인 갈등이군요. 하지만 자녀분들의 행동으로 볼 때 심각한 갈등입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하려고 했지만 이노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는 소리치며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 돈은 우리 거예요. 좋게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로라도 얻어낼 거예요. 어머님에게서 물러나세요. 젊은 경찰관이 날카롭게 명령하며 우리 사이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노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찰관을 어깨로 밀치고 주먹을 꽉 쥔 채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가슴에 강한 충격을 느꼈고 뒤로 밀려났습니다. 세상이 고통으로 폭발했습니다. 내부에서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저는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이 방금 저를 때린 것입니다. 저는 뒤로 넘어지면서 현관마루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했고 목소리들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둔탁했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젊은 경찰관이 이노를 제지하며 소리쳤습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당장. 엄마가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제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도발했어요. 폭행이 아니에요. 그냥 당신은 노인을 때렸습니다. 연장자 경찰관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디캠에 녹화되었습니다. 심각한 사안입니다. 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옆구리의 통증은 마치 갈비뼈 아래에 못이 박힌 듯이 날카로웠습니다. 누워 계세요. 경찰관 중 한 명이 명령했습니다. 지금 구급차가 올 겁니다.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영숙 씨는 멀리서 고개를 흔들고만 있었습니다. 수지는 모든 것이 오해라고 경찰관에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구급차는 빨리 도착했습니다. 의사는 말없이 저를 검사하며 갈비뼈를 만졌습니다. 저는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골절이 의심됩니다. 갑시다. 저를 데려가기 전 연장자 경찰관이 가까이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드님을 연행하겠습니다.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폭행 혐의로 구금될 겁니다. 진술, 협박, 그리고 카메라 증거가 있어 심각한 사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너무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병원은 회색빛의 낡은 벽이 있는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병실은 공동병실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의사들은 친절하고 사려 깊었습니다. 진단은 갈비뼈, 2대 골절, 머리 타박상, 스트레스 상태였습니다. 저는 3일 동안 링거를 맞았습니다. 오직 영숙 씨만이 파이, 담요, 잡지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고 제 손을 쓰다듬었으며 아이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따님, 수진 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눈을 감았다가 뜨고 말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돌아가라고 하세요. 정말이세요? 정말이요. 간호사는 나갔습니다. 몇 분 후 그녀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가지 않네요. 현관에 서서 울고 있어요. 울게 두세요. 그건 그녀의 양심이지 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영숙이가 와서 저를 안아주고 어깨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는 따뜻한 담요, 뜨거운 차가 든 보온병, 그리고 신선한 빵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갈래? 당분간은 집에 갈 수 없지. 그들이 돌아오면 어떡해? 내가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고 담당 경찰관과도 이야기했어. 이제 내 집을 감시할 거야. 모든 게 통제되고 있어. 저는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인호는 감옥에 갔니? 아니, 구금됐다가 다시 풀려났어. 지금은 수사 중이야. 하지만 민자야, 조심해야 해. 그는 앙심을 품고 있어. 수진도 마찬가지야. 내가 법원 근처에서 그들이 변호사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어. 네가 모든 것을 조작했다고 말하더군. 저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말하게 둬. 그들은 익숙하니까. 영숙이 집은 따뜻하고 아늑했으며 빵과 잼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 속에서 이방인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러지고 배신당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인호가 어릴 때 아플 때 손을 잡아주었던 것, 콧물을 닦아주고 등산 중에 다리를 삐었을 때 업고 왔던 것, 그의 첫말과 학교 상장에 기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돈 때문에 저를 때렸습니다. 돈, 이 지긋지긋한 돈. 저는 그 땅을 팔기로 결정한 것을 1000번 후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영숙 씨에게 저를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괜찮겠어? 괜찮아. 내가 괜찮다는 걸 보여줘야 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당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대문은 닫혀 있었고 창문은 온전했습니다. 안에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누군가 왔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 상상일 수도 있지만 무언가가 눈에 띄지 않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들을 걸어 다니며 창가에 섰습니다. 수년 동안 아침마다 보았던 바로 그 풍경이었습니다. 오래된 앵두나무 창고, 대문으로 가는 길. 예전에는 제 집이었지만 이제는 밖에서 포위된 요새 같았습니다. 저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썼습니다. 나, 김민자는 온전한 정신과 확고한 기억으로 나의 모든 재산을 희망의 등대 어린이 호스피스에 유증한다. 나의 자녀 박수진과 박인호에게는 어떤 재산도, 저축도, 용서도 남기지 않으며 오직 교훈만 남긴다. 배신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 저는 서명하고 공증인에게 가져가 인증받았습니다. 서류를 금속 상자에 넣고 밀봉한 다음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이틀 후 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민자 어르신, 방금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르신의 자녀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르신을 무능력자로 인정하고 후견인 제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남편을 잃은 후의 정서적 불안정입니다. 어르신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제 안에 모든 것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끝까지 가기로 결정한 거구나. 네. 하지만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료소견서, 증인 진술,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법정에서 어르신을 대변할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하지만 각오하셔야 합니다. 지저분한 싸움이 될 겁니다. 법정 심리는 2주 후에 잡혔습니다. 그 기간 내내 저는 불안했지만 버티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제가 완전히 정신이 온전하다는 소견을 주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입술에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나이든 여성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성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법원은 낡은 계단이 있는 구식 건물이었습니다. 법정에는 인호, 수진,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 뻔뻔한 미소를 짓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판사는 50대 여성으로 단호하고 짧은 머리였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먼저 그들의 변호사가 발언했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고 멋지게 적절한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어머니의 행동에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남편 사망 후 어머니는 은둔하고 대화를 피하며 공격성과 편집증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이유 없이 자녀들을 협박죄로 고소하고 경찰을 불렀으며 가족과의 연락을 거부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가 무능력자로 인정되어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참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 변호사가 발언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요점별로 의료 소견서를 제시했습니다. 김민자 어르신은 정신적으로 건강합니다. 더 나아가 아드님에 의한 폭행이 기록되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영상 기록이 있습니다. 증인 진술도 있습니다. 또한 땅 매매 서류는 법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어르신을 무능력자로 인정하려는 시도는 돈에 접근하기 위한 압력 행사입니다. 판사는 말없이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증인 영민 씨를 불렀습니다. 그는 술집에서의 대화, 협박, 계획에 대해 모든 것을 반복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말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일어섰고 다리는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단돈 10원도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저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게 돈이 생기자 그들은 제가 나눠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요청도, 존중도, 양심도 없이요. 저는 손주들을 돕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폭력, 거짓말, 협박을 반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무능력자로 인정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진실은 힘이 없다는 뜻이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저를 자신의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는 인간으로 인정하신다면 한때 제 자식이라고 불렸던 사람들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법정에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판사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도 분노도 없었고 오직 차가운 집중력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고 일어나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의를 위해 퇴정합니다. 결정은 휴정 후에 발표될 것입니다.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가슴이 뛰고 귀에서 윙윙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법과 운명에 달려 있었습니다. 법원이 휴정하는 동안 시간은 끝없이 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떻게 어머니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차가운 기계이고 인간적인 고통을 위한 공간은 많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이 어느 쪽으로든 기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판사가 돌아왔을 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인간의 운명이 아닌 의정서를 읽는 것처럼 차분하게 자신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제출된 문서, 의료 소견, 그리고 증언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김민자 어르신은 완전히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그녀의 권리 능력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자녀들의 소송 권리, 남용 징후가 발견됩니다. 후견인 설치 청구는 기각합니다. 재판부는 또한 아드님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고려합니다.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는 법정에서 누군가가 짧고 건조하게 한숨 쉬는 소리를 들었고 제 심장이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법원을 나설 때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어떤 드라마도 순식간에 화제거리가 됩니다. 저는 짧고 집중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쇼를 하고 싶지 않았고 누군가의 거짓말이 진실보다 더 크게 들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저는 제 자녀들이 항소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그저 숨을 쉬고 살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주변에 도와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느꼈습니다. 파일을 들고 온 영숙 씨, 들은 모든 것을 말해준 이웃 영민 씨,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변호사, 그리고 힘들었던 날들에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던 것을 갑자기 기억해낸 마을 사람들 몇 명. 이것이 저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저는 다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러진 갈비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천천히 했습니다. 닭장도 관리가 필요했고 저는 무력감을 떨쳐냈습니다. 일상은 저에게 힘을 주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화해할 수 있을까? 그들이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을까? 돈 때문에 친자식들이 내 삶을 망가뜨리려고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안고 살아야 할까? 답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치유했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인호는 수사 중이었습니다. 그는 때로는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고, 때로는 건방지게 굴었으며, 때로는 가족의 자비를 기대했습니다. 법정 심리는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시간을 끌었고, 감정서와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변명을 듣는 것은 힘들었지만, 저는 이것이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정의는 힘든 일입니다. 수지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양로원에서 노인들을 돌보고 바닥을 닦고 식사를 가져다 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그녀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고통과 수치심이 그녀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집 근처에 와서 울타리 옆에 서서 바라보았지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니 혜정의 이름으로 기념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왜 남에게 돈을 쓰려고 하느냐며 비뚤어진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재단이 치료비나 약값을 감당할 수 없었던 여성들을 도울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자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회관의 취미클럽에서 저에게 왜 그 돈을 이렇게 사용하기로 결정했는지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모임에 참석했고 연약해 보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혜정의 이야기, 그녀가 질병과 싸웠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집에 찾아왔던 빚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돈이 목표가 아니라 도구이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은 울림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다가와 저를 안아주고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정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였습니다. 조용하고 살아있는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고 앉았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 앞에는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쳐 보였습니다. 눈은 빨갛고 머리는 단정하지 않았으며 옷은 평범하고 광택이 없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영숙 씨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스스로 결정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수진을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았고 처음 몇 분 동안은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더듬거리며 빠르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도훈 씨가 저를 조종하도록 놔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엄마를 더 일찍 찾아뵙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눈물이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저는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말은 말일 뿐이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진실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쉽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뭘 원하니, 수진아?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일하고 싶어요. 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기회를 주세요. 저는 처음에는 재단에서 무보수로 도울 거예요. 제 아이들이 엄마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엄마도.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라 힘든 여정의 첫걸음처럼 보였습니다. 좋아,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재단에서 일하는 것부터 시작해. 하지만 먼저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해. 그리고 솔직하게,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결과를 보고 싶어. 동의해요, 엄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얼굴을 손에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인호는 편지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말은 서툴렀지만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재활 치료를 받고 있고 익명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참석하고 있으며 분노와 수치심이 그를 갈갈이 찢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는 오직 시간을 구했고 그가 넘었던 경계를 다시는 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바로 읽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에 이상한 부적처럼 보관했습니다. 읽었을 때 눈물이 고였는데 씁쓸함뿐만 아니라 사람이 정말로 원한다면 변할 수 있다는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있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단은 성장했고 사람들은 도움을 받기 위해 왔으며 자원봉사자들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기본적인 약조차 살 수 있게 된 여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제 결정이 옳았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가끔은 가슴에 무거운 짐을 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 자녀들은 멀리 있었고 부분적으로는 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자주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복구한 집, 번성하는 정원, 그리고 제 노력 덕분에 삶이 나아진 사람들. 어느 날 저녁, 제가 재단 창고 문을 닫고 있을 때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특이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민자 어르신, 방금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르신의 자녀들이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필사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무슨 짓을 할 수 있을까? 늦은 저녁, 제가 막 잠자리에 들려 할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김민자 어르신, 잘 들으세요. 오늘 경찰 대리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드님 인호 씨가 새로운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땅 매매 대금의 일부가 자신에게 속하며 어르신이 가족 자산을 불법적으로 횡령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정식으로 처리되었고요. 네, 그래서 그들은 이길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경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은행 거래 내역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이지만 어르신은 다시 설명해야 할 겁니다. 확인하게 두세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숨길 것 없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오랫동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눈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고요함 속에는 순수한 무언가가 있었지만 제 안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평화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회색 눈과 공손한 미소를 가진 젊은 수사관이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김민자 어르신,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자금이 합법적으로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모든 서류, 매매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변호사의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관은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은 깨끗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왜 자녀들과 돈을 나누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도움은 의무가 아니라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그들을 도왔고 이제는 조용히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침묵하더니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있잖아요. 저도 시골에 어머니가 사십니다. 어르신 사건을 보고 나니 어머니께 전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어떤 위반 사항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자녀들이 다시 행동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저 어떤 사람들은 상실 후에야 양심이 깨어난다는 이해가 찾아왔을 뿐입니다. 한편 수지는 사회봉사를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양로원에서 노인들을 돌보고 바닥을 닦고 식사를 가져다 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차 변해갔습니다. 가끔 그녀는 제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떤 할머니가 아들이 8년 동안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밤새 엄마 생각을 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재단에서 자원봉사자가 아닌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녀가 달라졌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더 절제되고 친절하고 세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40대 여성이 아들과 함께 우리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희귀병으로 비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수지는 직접 이 사건을 맡아 모금 활동을 조직하고 서류를 관리하고 의사들과 협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성공했을 때 그 여성은 문 앞에서 울었고 수지는 옆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에게 누군가를 도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았고 갑자기 느꼈습니다. 이것이 나의 딸이구나. 탐욕스럽고 짜증내던 딸이 아니라 진짜 착하고 따뜻한 좋은 의미에서 완고한 내 딸. 한편 인호에게서 교도소에서 온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엄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일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저는 엄마와 제가 통제력을 잃었던 그날을 생각합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독자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저를 쳐다보지 않는 꿈을 꿉니다. 그게 가장 무서워요. 저는 아직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엄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돈은 어머니의 가치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편지를 여러 번 오랫동안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어 땅 매매 서류가 있던 금속 상자, 한때 가족 사진이 있던 그 상자에 숨겼습니다. 봄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눈은 녹았고 제 정원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꽃, 닭, 마루 위의 햇살.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습니다. 다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재단은 성장했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새 지점 개소식에서 저는 지역 방송 카메라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때로는 운명이 우리를 부러뜨려야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재단 이름을 그냥 혜정 이모의 이름뿐만 아니라 엄마 이름도 함께 넣고 싶어요.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딸아. 그냥 그대로 두자. 나는 단지 약속을 이행했을 뿐이야. 혜정이는 행복했을 거야. 그러자 수지는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다시 엄마 딸이 되고 싶어요. 정말로 모든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그래도 될까요? 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다가가서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말은 불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수사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민자 어르신 아드님에게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2년 복역형에 처해졌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1년 후 조기 가석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더 중한 형이 아닌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감옥에서 썩는 것보다 고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인호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술 기운 없이 맑았습니다. 엄마, 선고 결과를 알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찾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격이 생길 때까지는요. 그러지 마세요. 좋아, 아들아. 하지만 나는 네가 다른 사람으로 돌아올 날을 여전히 기다릴 거야. 그는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6개월 후 법원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사건은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김민자 어르신, 이제 자유로우십니다. 자유롭다. 이 단어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이전에는 사랑, 두려움, 원한으로 지어진 새 장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새 장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집의 벽, 오래된 정원, 고요함, 그리고 평화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랫동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찻잔이 있었고 무릎 위에는 늙은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거대한 달이 천천히 떠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박서방, 그가 이 모든 것을 보았다면 어땠을지, 제 자녀들과 다른 아이들,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화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다만 피로하지만 밝은 수용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대문에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문 앞에는 제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자 어르신. 그가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아드님 변호사입니다. 그는 제게 개인적인 편지와 다른 것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앞에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서류철과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드님 인호 씨의 변호사입니다. 그가 이 편지와 위임장을 어머님께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어머님께서 그의 아들의 후견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아들이라면요? 그의 막내 아들, 박민준입니다. 현재 아이는 어머니와 살고 있지만 인호 씨 말에 따르면 상황이 불안정합니다. 그는 아이가 나쁜 환경에서 자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어머님께 임시 후견인 권한을 위임합니다. 서명과 편지가 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필체였습니다. 엄마, 이 글을 읽으신다면 적어도 편지를 여셨다는 뜻이겠지요. 제가 저지른 일을 만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제게 주셨던 그 따뜻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민준이를 도와주세요. 민준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과연 언제쯤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가 제 아들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만약 거절하신다면 저는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의해 주신다면 남은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들 인호드림. 저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손에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기가 다시 무거워진 것처럼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지금 어디 있나요? 교도소에 있습니다. 편지를 많이 씁니다. 요청할 권리는 없지만 희망은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는 아직 어머니와 함께 있지만 어머니가 이미 2번이나 아동복지국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노 씨는 너무 늦기 전에 데뷔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후견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임시로만 할 겁니다. 나머지는 이노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변호사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이틀 후 저는 아동복지국에 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위임장과 서류를 보여주었고 소득 및 건강상태 증명서도 가져갔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가 제게 왔습니다. 아이는 5살이었습니다. 금발 머리에 조용하고 큰 눈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봉제 인형을 품에 안고 있었는데 마치 그것이 그에게 남은 전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몸을 숙였습니다. 안녕, 나는 할머니 민자란다. 그는 저를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꾸짖지 않을 거예요? 아니, 아가야. 우리 집에서는 꾸짖지 않아. 우리는 파이를 굽는단다. 그는 웃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민준이와 함께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에서 깨어나고 큰 소리를 무서워하고 수프를 먹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누군가가 자신을 다시 불러낼까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종을 심고 달걀에 모이를 주고 반죽으로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처음으로 웃었고 2달 후에는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 심장에 따뜻하고 진정한 불빛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여름은 보살핌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재단은 활동했고 수지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집, 정원, 그리고 민준이를 돌봤습니다. 가끔 복지국에서 점검을 나왔고 아이가 얼마나 차분하고 잘 보살펴지고 있는지 놀라워했습니다. 어르신은 놀랍습니다. 김민자 어르신. 그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당신을 배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1년 후 이노는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는 즉시 오지 않고 먼저 편지를 썼고 그 다음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다른 도시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모임에 나가고 방을 얻어 돈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를 구합니다. 기회는 말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어지는 것이란다. 이노야, 나는 이해한다.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드물지만 꾸준히 손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작은 선물, 장난감 자동차, 책, 공룡 앨범을 보냈습니다. 한 번도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착하지도 압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진을 보냈습니다. 건설 현장 비계 위에서 헬멧을 쓰고 바람에 그을린 얼굴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접니다. 그냥 저예요. 분노도, 술도, 요구도 없는 그냥 한 인간. 엄마, 제가 여기까지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단 창립 기념일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자들, 행정대표들,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연설했고 영숙 씨가 그리고 재단의 도움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젊은 엄마가 연설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무대 앞에 섰습니다. 강당은 가득 찼고 따뜻한 조명 아래 사람들은 생기 넘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것을 짓기 위해서는 낡은 것이 무너지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저는 신뢰, 가족, 건강을 잃어야 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저는 선함이 약점이 아니라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끝까지 선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삶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입니다. 강당은 조용했고 이어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요란하지 않고 따뜻하고 진정한 박수였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재단 이름을 그냥 혜정 이모를 기리는 것뿐만 아니라 엄마 이름도 함께 넣고 싶어요.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딸아, 그냥 그대로 두자. 나는 단지 약속을 이행했을 뿐이야. 혜정이는 행복했을 거야. 그러자 수지는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다시 엄마 딸이 되고 싶어요. 정말로 예전 일 없이요. 그래도 될까요? 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다가가서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말은 불필요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연세와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가 저희를 보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실화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